정치, 법률, 사회, 문화 하나의 작은 날개짓이 경제의 흐름을 바꾼다. 주가 당락의 기승전결,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자, 이번 주에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소설에는 겨울 한파를 막기 위한 월동 준비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경제에도 겨울이 오고 있죠. 내수 경기 둔화되고 수출 증가세 완만해지면서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카운터펀치와 함께 경제 월동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함께 하실 식구 소개합니다. 청인인베스트의 강민 팀장, 시사계의 신동엽, 최영일 평론가, 팩트 쪽집게 장희영 교수 나오셨고, 이번 주엔 이분이 합류하셨습니다. 황보혜경 아나운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장진영 변호사 나왔을 때보다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밝습니까? 아 진짜. 똑같은데 뭘? 그런가? 네. 네. 일단 좀 황보혜경 아나운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뭐가요? 네, 이렇게 또 자리를 빛내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네. 정식으로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아유, 무슨 소개를 말씀. 드리자면 네.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황보혜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상암동에 있는 Y사 저 네. 자주 가거든요. 아, 거기서 네. 활약이 대단한 한국경제TV에서도 MC 보고 있고.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황보혜경 아나운서 없이는 하루도 맞습니다. 네네. 네, 삶을 이어갈 집에 수 가야 될것 없다. 네, 뭐 이런 분위기죠.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방금 제가 이제 소설에 월동 준비한다 말씀드렸는데, 월동 준비에 뭐 가장 필수는 김장 아니겠어요? 네. 혹시 아이고. 김장 직접 하시는 데 있습니까? 지난주에 김앤장 얘기를 했어요. 김앤장은 같습니다. 김장은요, 저 어릴 때는 정말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네. 담그고 아, 김치 나눠서 그럼요. 가져가고 저희는 김장뚝을 마당에 묻었는데 언제부턴가 김장 안 해요. 그렇죠. 왜요? 저희 본가는 어머님이 교회에서 네. 교회 분들이 교회는 이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니까 김치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김장을 담그시고 예. 나눠 가지고 오세요. 음. 처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처가는 이제 저 시골에서 해서 음흠. 딸네 집에 나눠주죠. 아. 그래서 저희는 김장을 해본 지는 오래됐고 얻어 먹거나 사 먹는 구조. 그렇죠. 요즘 도시인들이 김장하는 댁이 거의 없죠. 저희 집은 해요. 그렇죠. 네. 도시인들도 해요. 네. 그 바퀴. 어디서 해요? 황보혜경 아나운서? 집에서 직접 해요. 엄마랑 진짜? 네, 할머니도 오시고. 마루에서? 마루에서요. 아유 좋다. 그 마트에 오. 팔아요. 김장용 절임 배추. 절임 배추랑 맞아요. 그것도 팔아요. 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큰 비닐 같은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너무 아파트가 좋-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해요. 아파트에서. 네. 세상에. 너무 하긴 뭐 훌륭하다. 이저 화장실 욕조에다가 음흠. 이 절이느라고 어, 하룻밤새 이렇게 배추 반씩 쪼개서 소금 뿌려서 절여놓는 집도 보긴 봤어요. 맞아요. 저희 집은 큰 대야에다가 욕조 하나. 너무 좋네요. 네. 네. 그 절임 배추가 요즘 배달도 됩니다. 맞아요. 그죠? 아시죠? 네. 예, 그리고 택배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때 주의할 점 뭔지 아세요? 몰라요. 터지지 않게 포장하셔야 돼요. 아. 택배 하시는 집에서 분들 너무 힘들어요. 김장해서 드시나 봐요. 아니, 그걸 저희는- 아시는 거 보니까. 저희는 종가에서 사 먹어요. PPL인가요? PPL? 아니 제가 뭐 그냥 풀네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풀타이틀. 네, 종가에서. 우리 강민 팀장은 김치 좋아합니까? 예, 김치 좋아하고 잘 먹고요. 네. 저는 저희 본가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사다 먹는 주의였고요. 아. 어릴 적부터. 예, 어. 저희 개화된 집이네. 개화된 처갓집 집. 같은 경우가 이제 장모님이 담가가지고는 오. 가끔씩 나눠주시면 예. 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참 뭐 이 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김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저곳에서.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네. 남성분들이 철저하게 같이 도와주셔야 된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남자들이 제가 하는 그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네. 혼자 살기 때문에 큰언니네 집에 가서 같이 김장을 담가서 몇 포기를 제가 가져와요. 음. 지난 겨울까지 그랬어요. 근데 진짜 무 써는 데만도 힘들어요. 물론 책칼을 쓰더라도 힘들죠. 아휴 앉아서 그거 일일이 속 넣으려면 너무너무 고된 작업이에요. 그래요. 담가 먹었으면 좋겠지만 음흠. 같이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그렇죠, 말씀하셔야 그렇죠. 돼요. 예. 네, 같이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그때 친척들 좀 얼굴 보고. 맞아요. 맞아요. 예,
따로 뭐 이렇게 수육 삶아서 명절이나 먹고. 제사 때만 네. 보지 말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한 마음을. 항상 제가 이제 주제를 제 음성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랬죠. 오늘은 저 최고의 아나운서 아, 황보혜경님 방문 와. 기념으로 두 개의 주제 다 우리 황보혜경 기호감이네, 아나운서의 기호감. 뉴스를 하고 왔는데 더 떨려요. 아름다운 음성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 1999년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한 N4 세대. 일자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카운터펀치 1부에서는 청년 실업의 원인과 문제를 진단합니다. 이 주제의 내용은 상당히 무겁습니다만 일단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 이게 역시 다르시네요. 감동이네요. 감동. 예, 정말로 긴박함이 느껴지고요. 예, 이게 보통 문제 아니다. 주제 예. 전문 아나운서로 우리 카운터펀치에 대단- 참여하는 거 이것만이라도 아닌가? 시켜주시면. 이제 너무 훌륭한데요. 이거 팟캐스트 아니고 저 네. 지상파 다큐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매주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좀 와주셨으면 안 될까요? 이것만 시켜주시면 올게요. 이것만. 네. 좋다 좋다. 자, 이게 참 뭐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뭐 뒷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맞습니다. 예, 청년 실업 뭐 이 겨울 정도가 아니라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아세요? 겨울이 오고 있다. Winter is coming.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었어요. 이게 왕좌의 게임이라는 최고의 미드에 아, 주인공들이 이 말을 많이 써요. 음. Winter is coming. 음.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오고 있어. 그러면 종말이 오고 있다는 얘기. 아, 파국이 오고 있어. 겨울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다 죽어 나갈 거야. 그러면 대비해야 돼. 뭘? 전쟁을. 최후의 아마겟돈. 이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네. 그 지금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 뭐 판타지 미드지만 딱 연결이 되면서 이게 보통의 겨울은 아닐 것이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주변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체감하세요? 예? 청년 실업 지금 심각성? 네. 저는 진짜 저희 딸이 25이 돼요, 새해에. 음.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1년 휴학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빠는 사회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 아이고. 대학원 공부해도 돼. 그래서 야, 공부하는 건 좋지 해라. 지금 이제 석사를 맞춰가요. 지금 혹시 좀 우시는 거예요? 네, 지금 목소리가 목소리 떨리죠. 젖어 계시는데. 너무 슬퍼요. 내년 2월에 졸업을 해. 아하. 그럼 뭐 하지? 박사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이 고학력 이제 가방끈은 길어지고 취업 가능성 희박한데 이 얘가 학부를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음흠. 2학년 때 아빠 저 재봉틀이 필요해요. 재봉틀을 사줬어요. 미싱. 네네. 그리고 밤에 이렇게 뭘 하고 있어서 보면 옷을 만드는데 잘 만들어. 음흠. 그래서 저는 얘가 대학 졸업하면 먹고는 살겠구나. 음. 재봉틀을 돌리니까. 네.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음흠. 근데 대학원을 미술사로 가서 어. 취업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너 재봉틀 안 돌리니? 그러면 아빠 난 실무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론이 잘 맞아. 이런 분위기예요. 아이고.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M4 지금 세대가. 뭐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정말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보려는 부지기수예요. 네, 그런 학생들도 많죠. 음. 예. 어때요? 황보혜경 씨 친구들 중에서도 있습니까? 지금이 9월 하반기에 이번 채용이 시작되고 이제 음. 대다수 기업들이 면접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아직도 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제가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음. 당연히 학교 다닐 때는 지금쯤이면 취업해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친구들이 아직도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 친구들의 귀한 시간을 좀 뺏었어요. 인터뷰 요청을 좀 했는데 예.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아. 후에. 네. 자, 그러면 우리 장 교수님 예. 정말 실제로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러게요. 예. 뭐 수치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쭉 2000년부터 쭉 통계를 쭉 보다 보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계속 경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업률 안 좋아지고 있고 뭐 왜냐하면 고용지수 자체가 안 좋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빈곤율 높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 뭐 10명당 1명 정도가
실업이다라고 봐도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통계라는 것이 항상 또 오류가 있잖아요. 빈틈이 네네. 있잖아요. 이 구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실업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나오는 수치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일을 못하고 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은 3, 4학년 아이들 이제 가르치다 보면 네. 이제 그 학생들이 작년에 졸업을 하면 지금 올해는 일을 직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연락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 중에 몇 년째 계속 뭐 지금 막 우리 네. 한국외경 아나운서 이야기한 것처럼 11월에는 어디 취업 되겠죠. 뭐 이렇게 하는 연락 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뭐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 내에 있는 어떤 취업센터나 이런 데 가서 또 교육을 받고 계속 뭐 학원이나 자격증을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아까운 재원인데 맞아. 왜 이 친구가 어엿하게 교수님 저 어디 합격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빨리 해주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있죠. 그러면 반대로 그 취업률 어떻습니까? 취업률, 청년층의 취업률. 그러니까 뭐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다 뭐 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음흠. 가용 자료들 보면 1999년 6월부터 나오는 자료인데 네. 기간으로 살펴보면은 2014년부터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버블이 좀 진정된 이후인 2002년부터 13년까지 청년 실업률은 6에서 한 10% 수준을 움직였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7.5%에서 12.5%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월별 실업률 변동폭도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실업률 그렇고 취업률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취업률이 그렇죠. 줄어들고 맞아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결국은 이런 거죠. 체감 실업률은 네. 20%를 넘는 것 같다. 체감은 체감 실업률이라는 게 우리가 네. 이 겨울에 영하 뭐 10도입니다, 5도입니다 하지만 체감 기온은 더 낮습니다. 왜? 바람까지 겹쳐지거든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10명당 1명이 놀고 있는데 주변을 보면 더 많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이게 더 패부에 지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체감 실업률로 따지면 5명 중 1명이 노는 느낌. 10명 중 아까 10명 중 1명이 아니고 5명 중 1명이 직장을 못 구하고 백수 상태에 있는 느낌이 드는 20%의 체감 실업률을 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체감 실업률이라는 게 네. 일반적인 그냥 실업률은 좀 다른 게 체감 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걸 모두 실업자로 보고는 계산하는 방식이라 실제 실업률이랑 체감 실업률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긴 어때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취업을 이게 할 때 네.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이요. 일단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가 역사학을 주전공했어요. 저도 미술사에 관심이 많은데 역사학을 주전공하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동아리는 또 학교에 공대가 많아서 공대생이 정말 많았어요. 같이 학교 생활했는데 진짜 대학문 나설 때는 다 달랐던 게 이공계는 다 잘 갔어요. 대다수가 잘 갔고 이게 취업난도 있는 건 맞지만 모두에게 같은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확실히 이공계는 취업이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인문계 또 인문계 중에서도 취업 잘 된다고 꼽히는 과인 상경계열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허덕이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관련해서 통계조사를 보면 작년 12월에 교육부랑 한국교육개발원이 취업 통계조사를 발표했는데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57.6%였대요. 근데 이게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60%를 못 넘은 계열이었다고 해요. 절반이라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절반은 못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문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취업 깡패는 네. 이공계 쪽인 거고. 그래서 취업난은 지속되고 있는데 인문계는 더 적게 뽑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 청년 실업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면서 이제 뭐 자위 아닌 위로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아니라고 그러죠. OECD 가입국 비교해 보면 우리만 뒷걸음질 친다. 네.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은 네. 저는 그 언론사들이 내는 기사 제목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자극적으로 뽑는데 우리만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 많이 안 좋고요. 다른 나라 더 안 좋은 나라들도 분명히 있고 사실은 실업률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다소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빈곤율도 따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는 소득 수준도 따라 여러 가지 이제 함께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OECD하고 비교를 해드리자면 평균과 대비했을 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수치만 보자면 다소 양호해요. 뭐냐면 OECD 평균이 12% 실업률인데 우리나라가 2017년 기준 10.3%였었거든요.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추세라고 하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를 봤을 때 OECD 평균은 과거 뭐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면 16, 18%대에서 쭉 떨어지는 추세 12%에 멈춘 것이고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대에서 지금 두 자릿수대로 올라왔다라는 것. 사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산업 구조가 이제 사람을 점점 줄이고 있는 이것도 이제 기반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고용이나 실업 문제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네. 뭐 이 실업이 느는 이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일자리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네. 의견이 달라요. 네. 이게 우리가 양적으로 보면은 심각하고 청년들이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좌절할 만하고 엠포세대로 갈 만한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 우리 사회의 이 직업 문제를 바라보면서 화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을 드려보면 질적으로도 좀 보자 이거예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때 전공이라는 게 처음 생깁니다. 네. 전공에 나는 맞게 들어가서 내 전공에 만족한다.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반대가 많을 것 같으세요? 반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불만족자가 훨씬 많아요. 네. 약 78%. 아휴. 왜냐면 이들이 무슨 학과인지 모르고 가는 거죠. 네. 점수에 맞춰서 대부분. 이과가 취업이 잘 되나? 이과가 좋나?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갈 수 있는 대학 수준을 맞추고 그 안에서 자기 커트라인에 맞는 학과를 고르고 가다 보니까 적성은 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 생활 4년 내내 땅과 과목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아하. 야, 나 영화 수업 듣고 싶었는데 시를 배우고 싶었는데 지금 난 수학 문제 풀고 있어야 되고 이 전공 부적응이 80%에 육박한다. 그럼 이제 대학을 졸업합니다. 네. 대학 졸업장을 받고 직업을 택하고 완전 취업이 된다고 치면 어딘가 직장을 다니겠죠. 그럼 이 직무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불만족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불만족이죠. 불만족이죠. 네. 정확히 78%예요. 또 직무 부적응이. 아하. 전공이 부적응이었는데 전공대로 뽑잖아요. 예. 뭐 국문과를 제조업체가 뽑겠습니까? 또는 이제 이공계생들을 무슨 뭐 이제 교육연구소가 뽑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전공이 부적응했으니 직무도 부적응으로 가요. 일평생이 불만이에요. 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아하.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직장을 박차고 나오게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트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웬만한 대기업을 다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입사를 했을 때 네. 1년 내에 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야, 저 자리 가기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인데 취업 못한 친구들은 그걸 또 이제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러겠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질적인 차원에서 직무에 불만족 부적응하는 거고 네. 일자리가 아예 없으니까 어디라도 가서 나는 지금 몇 푼이라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예 자리의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 거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직업 세계의 다층적 문제예요. 네. 다층적 문제인데 이걸 풀지 않으면 저는 이 완전 고용이 돼도 노는 친구들은 여전히 많을 수 있다. 사실은 일본이 지금 그렇거든요. 일본은 완전 고용에 근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리는 있는데 인구가 공급이 적어졌어요. 인적 자원이. 어디든 뽑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고용률이 좋아졌어요. 고령층도 그렇고 청년층도 그렇고.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을 하류 사회라고 불러요. 신인류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명문대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을 하면서 또 편의점에서 뭐 밤새 근무를 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즐길래. 이런 트렌드가 지금 이제 범람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도 저는 지금 이 통계 수치로서의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잡는 것에 지금 최선을 다 정책 방향에 맞춰져 있지만 지속적인 질적 만족도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네네. 계속 악순환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그런데 생각도 합니다. 그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해당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일단 그 산업 간 이동이 되게 자유로워야지 맞습니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직이라고 예. 하죠. 뭐 전공을 어떤 거 했다 여기까지도 선택을 했으니까 그냥 공부를 했다. 그리고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했다. 근데 이게 적성과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쪽으로 옮겨오고 싶다.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도 채용한 사람 바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 재교육해야 되고 업무를 익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칸막이 효과가 아주 엄격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은 대학을 들어가.
교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한 3학년 됐을 때 의대 갈지 법대 갈지 전공을 결정할 여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학할 때 그 트랙으로 들어가면 평생 이건 자기의 전공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정말 천재였는데 얘가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수능이 너무 잘 나왔어. 네. 그러니까 부모님과 문중회의를 열어서 야, 얘는 서울대 법대를 보내라. 시인과 법은 엄청난 괴리가 있죠. 우리 생각에도. 네. 법대 4년 동안 얘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이 부모님과 문중의 시선 때문에 졸업을 했고 지금 법대 교수인데 법대 교수나 되니까 이제 시를 씁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낙은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법대를 전공하고 우리나라 이제 명문대 이 법대 교수가 돼 있어요. 저는 화가가 되려고 그랬는데 시험이 보는 네. 저 중1 너무 때 비웃으신 거 아니에요? 저 중1 때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인데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학교에서 면담하고 가더니 영일아 너는 저 화가는 안 되겠다. 장래 희망을 접어. 왜요? 그랬더니 너희 어머님이 넌 장남이라 돈을 벌어야 된대. 아하. 내가 요즘 화가들이 그렇게 궁핍하지 않아요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니요. 절대 그 장래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 공대를 갔어요. 네. 지금 저 평론가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 공대를 졸업하고 제조업체 엔지니어로 갔는데 출근하면서 탁 보면 제 뒤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쫙 있는데 20년 재직을 하면 저 뒷자리로 가겠더라고요. 20년을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바로 저 대학원 갔어요. 나와서요? 사회학으로 바꿔서. 네. 네. 전과자예요. 네. 기계공학, 이 석사 사회학. 저도 평론가님이랑 유사한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이래야 돼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였고 대학을 처음에 이제 공대 쪽으로 갔다가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로버트 키요사키가 썼던 부자박 하나 나왔어요. 되게 유행했어요. 그게 엄청났죠. 네, 그래서 김정은 씨의 동생이- 부자 되세요 하고 안물려서 동생이 어디서 빌려온 책을 우연찮게 읽고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는 나 다시 갈래 이러고는 학교 때려치고 수능 다시 치고는 대학을 다시 간 게 있었거든요. 오,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지금의 이제 직업이랑 그러니까 어떤 무슨 얘기냐면 건데, 간단하게 예. 정리드리면 이 직종 간, 직군 간 이동이 과거보단 자유로워졌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걸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가 아직 높다. 그래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생산성이 매우 높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그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이긴 네.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뭐 불문과 나와서 그렇죠. 지금 방송하고 방송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근데 보다 큰 이유는 사실 뭐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자리 자체의 일자리 자체가 음. 일단 적죠. 예,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일자리가 항상 문제가 있고 일자리가 이렇게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적은 이유를 좀 굳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분석을 하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최근에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뭐 작은 회사들도 있지만 일단은 대규모의 수치에 움직일 만한 건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뽑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느는 그렇죠.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갔던 조선업, 네. 제조업들 수출 부진도 있었고 조선업은 뭐 완전 구조조정이고 현대차 뭐 자동차 산업도 사실은 구조조정이 많았었고요. 대표적으로 산업의 어떤 부진이 일자리 창출을 확 줄였죠.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뽑는 데가 있어야 들어가지라는 거고요. 물론 이건 뭐 큰 그림에서 수치를 이제 움직일 만한 큰 그림에서고요. 문제는 저 위에서 경제 자체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아래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다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수권 뽑아야 될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 쓰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거고 이런 또 양극화의 문제도 사실은 있고요. 우리나라든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해서 경고가 나옵니다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야기가 됐었어요. 이제 그 부작용이 하나둘 나타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구 그 구조적으로 베이버 부모 세대들이 낳은 아이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가져야 될 이 시기,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줄어드는 시기, 이게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도 고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고령화,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 구조 자체가 사람을 안 뽑는 최신 이제 기술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자체도 이제 말이 되고 또 국제 간의 사람 이동이 수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처럼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더 저렴한 노동자를 쓸 수 있으면 해외에서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안 좋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몰리면서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을 고용하되 그것도 좀 저렴한 노동자를 원하고
이제 그런 구조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이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제 네.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것 같지만 또 네. 중소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자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눈 좀 낮춰라 음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일각에서는.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친구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눈 좀 낮추면 취업은 할 수 있다. 이런 일각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음. 공통적으로 저는 친구들이 좀 기분 나빠할까 봐 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공통적으로 네.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취업이 힘들다는 말 앞에 원하는 곳에라는 말이 괄호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을 하려면 눈 낮추면 어디서든 일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너네가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지금 청년들이에요. 이들은 취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 이후의 삶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혼, 내 집 마련, 육아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영위할 수 있는 회사냐. 이게 취업을 할 때 기준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건 당연해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의 취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눈이 높아지고 있고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일을 못할지언정 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하기는 싫다. 차라리 뭐 이런 겁니까? 내 요구를 모두 다 충족을 못 시킨다면 적어도 음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내가 좀 더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다면 적은 월급이어도 괜찮다. 네, 그런 말을 한 친구도 있었어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젊은이들이 공감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 중견기업, 대기업에 들어가요. 대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문대 출신들이 1년 이내에 이직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S기업 정도면, H기업 정도면, L기업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 아니야? 들어갔어요. 연봉 높아요. 뭐 불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제 동료 또래의 급여에 비하면 연봉이 높은데 네. 들어가 보면 군대식이네. 빡빡하네. 비인격적으로 대우받네. 피레미 취급받네. 업무의 기회도 주지 않네. 대기업의 트레이닝 코스는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몇 년 동안 일을 해도 복사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대리 정도 돼야 뭐 외부에 이제 협력업체와 전화 통화도 하고 네. 미팅도 나가고 과장쯤 돼야 사람 구실하는 그리고 굉장히 숙성을 오래 시키는 만큼 젊은이들의 성에는 차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음.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사보다는 이제 업종을 좀 포인트를 둔 거였지만 이제 뭐 대기업에 들어간 다음에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건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들어간 다음에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하는 건 되게 힘든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추후에 또 먼 미래들을 그리려면 아무래도 첫 스타트를 대기업으로 끊어놔야 좋은 기업으로 끊어놔야 그래야 내가 그걸 살려서 계속 다른 쪽으로 옮기고 해가면서 또 이어갈 수 있는데 시작을 낮은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더 진짜 힘들어진다. 경쟁이 네. 더 치열해지고 더 어려워질 테니. 근데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려면 대기업에서 3년 이상을 버텨야 돼요. 그건 행복하지 않은데 3년을 버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 대기업에서 대리 직전에 나왔으니까 중견기업에서 나를 경력직으로 써주시오. 하고 끊임없이 하방하는 건데 그게 우리 사회가 이제 정말 눈을 가리게 되는 간판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제가 정말 인크루트에서 잠깐 일하고 제가 이 벤처 중견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엄청난 면접을 봐요.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건 이력서가 너덜너덜한 거예요.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안 중요해요. 한 1년 6개월 뭐 심지어 1년도 안 있고 계속 이직을 했어. 네. 다 좋은 회사야. 근데 얘는 왜 자리 잡지 못했을까? 조직의 문제일까? 개인의 문제일까? 그 사람에 대한 미스터리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이 친구가 7년 재직을 하고 우리 회사로 이직하려고 왔어. 네. 그럼 그때부터는 얘기가 돼요. 자,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 다니면서 뭘 느꼈느냐? 뭘 배웠느냐?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제일기획이 광고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인데 제일기획은 경력자만 계속 뽑아 올립니다. 아주 조그만 에이전시에서 시작을 해서 조그만 이벤트 프로모션을 잘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작은 회사의 강점은 전방이 올라운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신입 직원 하나한테 대리과장급 일을 부여해요. 네. 그럼 그걸 소화해내려면 자기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전담자가 돼.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 그럼 그거보다 조금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해 가요. 조금 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해 가요. 그래서 제일기획이나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대기업, 광고회사 네. 이 들어가는 방법은 작은 에이전시에서 죽어라 일을 하면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이해요. 그러네요. 방송사도
지역의 조그만 방송에서 끊임없이 뭐 아나운서나 리포터로 활동을 하면서 커리어를 계속 쌓으면 그 이제 광역방송 혹은 뭐 중앙방송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언론고시라고 우리가 계속 저 지상파에 몇 년 동안 도전하는 게 좋은지 유튜브 방송이라도 혼자 해서 트래픽 확 올려서 자기 역량을 보여주는 게 좋은지가 과거와는 좀 고정관념이 달라졌다. 그래, 하지만 부분에 대해서 강 팀장님 반론을- 말씀이 대세라는 건 인정합니다. 아니, 그게 아직까지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저는 업종을 봤다 그랬잖아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업 들어오려고 작은 회사로 해가지고는 조금 큰 회사 이런 식으로 옮기다가 이제 지금 다시 이렇게 된 건데 초대기업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론일 수도 해결책 있죠. 중에 예. 한 가지가 해법 될 수 중에 있을 것 하나일 같아서요. 그건 잠시 후에 좀 얘기 아, 나눠보고 예.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 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 공무원 이런 데 응시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생활을 하죠? 전반적으로 쭉 앞서서 우리 세 분이 한 이야기들을 제가 네.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반론 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론 제기라는 건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황보혜경 아나운서는 우리가 방송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할까요? 황보혜경 아나운서의 학교 후배이자 저희 어린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러시구나. 이렇게 저 어려운 제가 청년 실험 이야기를 출가하는 하는데 대학 출신이기도 합니다. 어머. 근데 어쨌거나 우리 혜경 씨의 그 한계, 그러니까 지금 자료의 한계는 뭐냐면 친구들이잖아요. 네. 적어도 본인이나 대학 수준의 그렇죠. 졸업자들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는 비교하지 않을게요. 우리 사회에서 수능 점수를 비교했을 때 네. 낮은 학교들 거기서 졸업한 친구들은 이공계를 나왔냐 인문계를 나왔냐가 중요한 수준도 아니에요. 아하. 일단 원서 자체가 서류에서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이 문제는 개인의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회사도 그러니까 청년들도 지금은 나 이런 대우 받고는 일을 못할래 최소한의 사람 대우는 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어서 눈높이가 높아졌다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도 눈높이 조금 낮추면 취업자들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는 뽑아야겠다. 지금 취업 이렇게 안 좋다는데 기다리면 조금 더 좋은 스펙의 아이들이 오지 서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백이 생기는 것 그 같고요. 말씀 참 독특하네요. 예. 아, 회사도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맞아요. 있다. 회사도 마찬가지. 지금 서로 어쩌니까 누가 니네가 더 아쉬운 거 아니야? 사실은 지금 이 싸움이 있는 거고 저는 앞서서 그 젊은 아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가 일종의 대안으로 이야기한 부분 이런 단계를 전 그 부분은 사실은 완전 반대예요. 뭐냐면 그게 결국은 지금 사회에 그래 일단 버텨. 일단 버티면 뭐든지 각종 무슨 갑질과 뭐해도 그래 이 단계를 거쳐야 위로 갈 수 있으니 저는 오히려 이거를 조장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프리랜서로 방송하는 리포터들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정말 최저임금도 없이 일하는 친구들이 또 방송하는 영역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우리 황보혜경 아나운서 더 잘 알 거예요. 맞습니다. 돈 안 받고도 일할게요. 왜냐면 그 스펙 한 줄 때문에. 이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 있으면은 이 정도를 버텨야지만 간다라는 건 정말 7, 80년대의 이야기이고 취업 안 되면 중동으로 가라라고 하는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강민 팀장님처럼 네. 나는 꼭 저 증권사에 갈 거야라는 꿈이 있다라면 그 수순을 밟는 거는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 시대에서 내가 이거를 겪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저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 그게 사회를 좀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해요. 도움이 된다고 한 가지만 이게 아까 반론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반론인데 저는 반론이 아니라 저는 반론이 아니라 보완점을 드리면 네네. 지금 현재 구조의 열악함에 네. 순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예. 문제 뭐냐면 중소기업이 눈을 낮춰야 된다. 또 저는 100% 공감. 아하. 근데 눈을 낮추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스펙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인자와 구직자들이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급여를 많이 못 줘 어차피. 그럼 그것도 문제예요. 뭐 복지를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일할 자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냐면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회사로 소문을 내야 돼요. 양성평등이 존립하는 회사, 그리고 여성이라서 차별받지 않는 회사. 이게 지금 이 미국의 파타고니아라는 의류 친환경 기업이기도 하면 지금은 뭐 글로벌 브랜드가 됐지만 초창기에 사람들이 모를 때 미국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왜냐하면 기회도 있고 도전을 해서 성장성도 있지만 회사의 기업 문화가 너무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창의적이고. 근데 그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회사가 성장하는데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 회사가 또 나와야 됩니다. 구글은 지금 너무 글로벌 기업이라 뭐 구글 처음 생길 때 그냥 벤처 회사였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냥 청바지 입고 와서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놀듯이 일하면서 지금의 구글이 만들어졌다고요. 네. 네. 그럼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는 방법은 다른 조직 문화로 승부를 보라라는 얘기를 곁들여서 네네. 지금 현재 그 열악한 구조, 그러니까 월급도 못 주고 복지도 열악하고 사무실도 후진데 여기다가 정말 이 비인격적인 모럴 해저드, 모럴 그 어택까지 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쓰려고 하면은 이제 중견 기업 이하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그런 개선점의 가능성을 두고 이들에게 경력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플러스 네. 대기업은 수직적인데 수평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제공해 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팁을 더해서 현행에 수능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두 분 이야기 다 조금씩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반론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보완과 절충이 필요하죠. 그 사실 다른 건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방송하시는 분들의 아까 예를 잠깐 드셨잖아요. 네. 예, 리포터 혹은 뭐 지방사의 아나운서부터 출발해서 이것저것 경력을 쌓으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더 뭐 마음에 맞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일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근데 네. 이게 보니까 코미디언도 남성 마찬가지. 여성의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성들이 더 착취당한다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또 지역이든 중앙이든 예. 방송사가 해소시켜줘야죠. 예, 그리고 또 장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 견뎌내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아니다. 지났죠. 예, 그건 또 맞는 말씀 같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눈높이 낮추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아니면 안 가겠다고 했던 몇년 청년들 동안 안 되면 예,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생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정말 이렇게 내가 이 정도 대학 나오고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런 회사는 못 가겠다. 뭐 대표적으로 공무원 준비들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또 경쟁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엄청나죠. 서금석 씨처럼 또 이렇게 학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네. 광고를 할 정도로 광고할 정도의 기업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게 돈이 돼서 광고까지 찍을 정도가 되는 건데 그거 아세요? 대입 전문 교육기관이 어허. 예, 점점 이제 성인 교육 맞아요. 학원으로의 맞아요. 영역을 확대하고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격증으로 좀 많이 네. 이동하고 맞아요. 서장훈 씨가 광고를 하고 있다. 그래요? 맞아요. 라이벌이신가요? 봤어요. 네. 걔하고 같이 아주 큰 돌아다니는 사람이 지금 맞아요. 그거구나. 라이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 그러든가. 회사가 공무원 교육을 해요. 예. 그 광고 그러든가. 쪽은 우리 경석 씨밖에 없는데. 맞아요. 아직은 그래서 독보적인데. 그렇게 그냥 집에서 공무원 준비를 한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논다라는 거예요. 일을 아하, 안 한다는 공시생,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이렇게 랄라하고 논다라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한다, 백수다라는 말이고요. 준비를 한다라는 건 시험 준비생.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모 햄버거 큰 그 유명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악명 높은 그 햄버거 가게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요즘 아이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면이 다른가요? 그러더니 아르바이트생들을 대학생들을 많이 쓰는데 자기들 같으면 자기 세대 같으면 아르바이트 시급 요거 받아가지고 이거 뭐 정말 생활비 빠듯할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우리 때만 해도 일단 벌고 보자 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나 이번에는 어디 뭐 일본 여행 갈래 딱 정해놓고 그거만큼 벌려면 이만큼 기간 일하면 되겠다 달성하면 성취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단기적으로 살더라 이거예요. 장기 플랜을 짜지 않고 어쩌면 이게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쌓아가면 언젠가 내가 내 집 마련도 하고 뭐 또 이런 이제 희망이 있었더라면 그럼 되든 안 되든 일단 걸어가잖아요. 희망이 아예 없는 세대의 친구들은 그래 지금 벌어 지금 쓰자 이거라도 내가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길 줄 몰라라는 이제 이런 이제 자조 섞인 것이 어쩌면 또 이렇게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건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바뀔 정도의 지경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청년들을 상당히 전 지지하는 편이에요. 이들의 마인드를. 오히려 우리 같으면 되지도 않는 거 맨날 돈 모은다고 하고 사회 불평하고 이 세상이 언제 좋아질까 이러고 있을 것들을 지금 친구들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속에서 찾는 소소한 행복이나 즐거움들을 깨알같이 찾아간다라는 생각. 예, 네. 저는 지금 우리 학생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그런 합니다. 인식의 변화도
청년들의 이 실업률이 높아지는 맞아요. 이유 중에 하나다. 함부로 어른들 아하. 시각으로 요즘 애들 눈 높아가지고 직장 못 가는 거지라는 네. 비난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나눠보면 또 한 가지 중에 왜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고용을 줄인 탓이다. 네, 네. 이 얘기도 한몫하거든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한참 다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아르바이트 쪽 아니면은 이제 비숙련 노동자 그렇죠.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크기 식당, 때문에 숙박 예. 이런 쪽들이 심각했죠. 보통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허. 다만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예, 예. 자영업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업들이 적다 또는 기업들의 일자리 수가 적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좀 힘들어지거나 기업이 뭔가 확장하기는 투자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문제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 비율이 저도, 높은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택시 기사분들 자영업자예요. 이 외국에는 이런 분들 자영업으로 잡히지 않아요. 아. 통계 분류 방식이 크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후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좌판 놓고 파시는 할머니들, 또 이제 아주머니들 다 자영업자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장 조합의 소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협업 구조가 다양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동안 고용복지가 그야말로 이 불모지였기 때문에 알아서 먹고 살아라. 내팽개쳐진 사람들이 자영업 그룹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해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자영업이 많다는 특수성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공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묶어줘야 되는 게 네. 예를 들면 바로 얼마 전까지 요즘 젊은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어? 저 웹툰 작가, 웹툰이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 웹툰 작가도 잘 나가면 좋지만 만화가잖아요. 과거에 네, 네. 해외를 못 나가요. 직업란에 만화가 쓰면 이건 직업이 아닙니다예요. 고정소득이 없잖아. 아하. 뭐 어디 연재하는 작품이 있는 소수의 만화가 외에는. 근데 외국은 카툰니스트들이 다 직업으로 인정되고 이들을 보장해주는 조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많은 게 시장에서 이게 자랑도 아니지만 그동안 공공이 방치해놨던 인력이 그 무더기가 그렇게 힘들게 척박하게 먹고 살아왔다는 반증이에요. 그럼 그들을 소속 조직을 만들어줘야 돼요. 도대체 자영업자들이 4대 보험도 못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직업란에 이제 직업 제대로 기재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해소되고 있지만 이걸 더 빨리 강화해서 자영업 비율이 뭔가 이 고용 구조에서 약점이 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이제 정책적인 커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건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 황보혜경 아나운서도 자영업자가 네. 고용을 줄인 탓이다에는 저는 그 의견보다는 일단 최저임금 인상이 네. 청년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 팀장님이랑 의견이 비슷해요. 동의하는 반대. 물론 많은 대학생들이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영향은 받지만 그건 당장의 생계를 위한 수단인 거지 그들의 미래가 아니잖아요. 이미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인상 여파를 피부로 느끼냐는 제 질문에 그렇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당장의 생계에 필수적인 친구들인 경우에는 힘들어할 수는 있겠더라 이런 생각을 말한 친구는 있었습니다. 네. 또 이 최저임금으로 피해를 본 그런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뭐 속도 조절론이든 일자리 안정자금을 펼치든 따로 생각을 해야지 청년 실업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좀 아까 거짓말이에요.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여서 이 청년 실업이 높아졌다는 건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한 500만 정도 잡으면요. 80% 이상 때로는 90% 가까이가 1인 자영업자예요. 원래 고용을 안 했어요. 자영업은 혼자 한다니까요. 그래요? 개인 택시 기사가 고용하는 거 보셨어요? 좌판에서 혼자 나물 파는 이 아주머니가 고용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근데 자영업자 중에 2인 예. 이상인 사람들이 100만 명 이내인데 예. 이들은 대부분 가족을 함께 파트너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고용을 줄인 건 맞는데 네.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여서 이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아, 예. 아니 우리 저 최평론가님은 예전에 한번 저 사과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정확하게 그 국민연금 예, 때 1인 자영업자가 자영업자의 80%가 넘습니다. 80%가 넘어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은 좀 다르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네. 자영업자라는 그룹 내에 소상공인이 들어오는데 자영업자. 그만큼 1인 자영업자가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예. 네. 압도적으로라는 혼자 좀 완화된 장사를 표현을 하시는 지금 아까 80%면 압도적이죠. 80%에는 네네. 정확히 지금 약 80%. 확실하신 거죠? 네네. 그 작가님 저 혹시 또 저 댓글 올라올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이버 좀 쳐봐봐요. 맞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예. 확신합니다. 자, 오늘 뭐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정말 이게 뭐 청년분들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맞아요.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대책.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저 기성세대들 어떻게 해야 후배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운터펀치 청취 고정.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카운터펀치는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카운터펀치를 찾아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고요. 응원글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